그 경영학 과목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갈 건데 보통 경영학을 크게 2과목 아니면 3과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에 둘레, 여섯, 7개 과목을 요거를 보통 일반 경영학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요 나머지 2개를 재무관리 따로, 회계학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뭉쳐서 재무회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제 이 중에 경영 전략이 약 5%, 5에서 한 10% 정도, 계량과 생산이 합쳐서 약 25%, 30%, 조직과 인사가 25에서 30, 마케팅이 약 20에서 25, MIS는 5에서 10, 재무랑 회계 합쳐서 25에서 30. 다 합치면 10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제 그 대충 생각을 하시는데 그 조직과 인사를 합쳐서 25에서 30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직이 한 문제, 인사가 5문제, 뭐 어떤 때는 거꾸로 조직이 많이 나오고 인사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케팅은 단독 과목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은 뭐 안 나올 때는 없는 것 같고 한 5에서 10% 정도. 나머지는 대개 25에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요 순서대로 갈 건데, 요렇게 갈 건데, 그 재무와 회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재무관리 회계학이 보통 그 시중에서는 엄청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렵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2차 시험까지 준비한다 그러면 진짜 어렵죠. 그래서 한 문제를 한 2시간 동안 2시간까지는 아니라 1시간 정도 풀고 작은 문제를 또 1시간 동안 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문제 20분 30분 걸리고 그런 문제니까 어렵긴 하죠. 근데 객관식으로 넣으면 엄청 쉽고요. 노무사 시험으로 넣으면 더 쉬워서 그 제 생각으로는 이 만약에 저기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 10문제 나오면은 10문제 다 합쳐서 2분? 2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데 학생들이 재무나 회계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는 포기해. 여기는 내가 좀 자신 없으니까 요 위에를 잘하자. 특히 내가 조직과 인사는 완전 날라다닌다. 이거는 진짜 자신 있다. 나와봐야 요 정도밖에 안 나온. 나와봐야 아무리 잘해도. 근데 재무회계는요. 재무회계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어떻게 강의하냐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7, 8월에 재무 한번, 회계 한번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서 60, 70%가 나온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만 배워도 60, 70%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는 이제 제가 2번씩 할 거거든요. 재무 2번, 회계 2번. 아니면 회계는, 회계 원리를 다 해드리면 진짜 좋은데, 그렇게 하면 3번을 해야 돼요, 회계를. 그러면 진짜 뭐 거의 전체를 다 훑는 건데 그건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요번에 여름방학 때 저희가 공부한 거 가지고 계속 중간에 나오는 문제들 푸시고 하시면 이거는 다 맞힐 수 있고 하나도 안 빼고 다 맞힐 수 있고 시간도 엄청 짧게 풀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안에서도 전략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문제가 똑같아. 수십 년간 똑같고 어느 부분 그럼 뭐가 나오고 나오는 문제도 똑같고 숫자만 다를 수 있고 숫자마저 똑같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귀찮은 선생들은 숫자 그러니까 공 하나 더 넣거나 공 하나 빼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똑같고 문제를 만들어도 제가 어제도 딴 데서 강의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재무관리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을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이자율은 10%밖에 안 나온다. 진짜 다 10%밖에 안 나. 그러니까 8%나 12% 내면 되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10%가 암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고 기간도 2년밖에 못 낸다. 3년 너무 오래 걸려. 객관식용으로는 3년짜리 계산하는 건 어려우니까 1년짜리는 너무 쉽고 보통 2년짜리 낸다. 그거 외워두면 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 있고 그래서 요 정형화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50문제, 회계 50문제, 50문제도 넘쳐. 한 30문제? 회계 30문제, 재무 30문제 정도 푸시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알아두시. 요거만 좀 강조드리고 나머지 순서대로 할 거고, 특히 이제 조직과 인사는 되게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2차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제가 해드린 건 훨씬 깊게 하실 거예요. 깊게 하시는데 다만 요거를 들어두시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저는 줄거리를 갖고 설명하니까 흐름도를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잡히면 2차형 논리형 시험도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좋은 논문이라는 것은 배경 지식도 잘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전후 관계도 잘, 그러니까 요 앞 이론도 설명하고 뒤 이론도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배경 지식, 결론하면서 향후 어떤 뭐 방향 이런 거 얘기하려면 그거 앞뒤를 알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들어두시면은 전체 줄거리가 머리에 잡히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론이 잘 나오는 쪽이 마케팅하고 MIS예요. 요 두 개는 진짜, 요 특히 MIS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요걸 대비하는 방법은 주변 시험 있잖아요. 주변 시험에 요즘에 나왔던 주제들을 모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고, 이건 다 해드릴 거고, 이건 뭐 어차피 신이론 나와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에 원론 부분에 약간 신이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무슨 뭐 윤리 쪽 있잖아요. ESG나 뭐 이런 쪽 해서 조금 새로운 거 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다 대비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럼 요 중에 경영 전략을 먼저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보통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받아 적느라고 설명을 놓치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설명을 정확히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 그걸 반복하면 되니까. 수업 시간 이해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받아 적다 보면 이걸 쓰는 동안에 설명을 놓칠 수가 있고, 놓치면 무조건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와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듣는 거에 더 치중해 주시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은 지웠지만 그다음부터는 지우기 전에 사진 찍으실 거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받아 적지 마시고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괜찮으니까. 딴 데 갖다 팔아먹지 마시면 돼. 여러분 갖고 계시면 되니까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노트 정리하셔도 되고, 노트 정리는 판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건 그건 노트 정리가 아닙니다. 이해해서 요약해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똑같이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머리 써요, 안 써요? 베끼는 거는? 머리 하나도 안 쓰고 손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이기 때문에 보고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런 것만 추려갖고 옮기시면 돼요. 그죠? 물론 판서를 위한 노트도 하셔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게 결국 흐름도거든요. 여기 흐름도니까 그걸 하셔도 되고, 진짜 여러분 서브 노트는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경영 전략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 할 건데, 그리고 왜 처음에 시작하느냐. 경영 전략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 그러면 기업의 성공에 대한 학문인데, 이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성공이 도대체 뭐냐?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성공이 뭐냐? 두 번째는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향 변수가 뭐냐? 요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둘이 이렇게 함수 관계라고 하는데, 얘랑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요 관계가 어떻냐? 세 가지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여기를 독립변수, 영향변수라고 하고, 요거를 종속변수, 결과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죠? 이 결과를 가져오려면 여기 원인이 이제 필요한데,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뭘까요? 응? 우리 요 앞에 이 학생. 예, 기업 가치 극대화. 그 뒤에 여학생. 이윤 극대화. 그 뒤에 여학생.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예, 요 앞에 남학생. 뭐 기업 성공은 뭐가 성공이라고 그럴 것 같아? 예? 예. 다 벌써 알고 오셨네. 기업 가치 극대화, 이윤 극대화, 그다음에 뭐 매출 극대화, 마켓 셰어 극대화,
그다음에 무슨 뭐 봉사 목적 극대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미지 극대화도 이미지 중시하는 회사는 이미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 틀린 말은 다 없어요. 다 맞는데 나중에 배우고 나면 결국은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게 다 맞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기업가치 극대, 이윤 극대, 매출 극대, 마켓 쉐어 극대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여기. 그 뒤에 여학생. 이게 인출이 빨리 돼야지 나중에 2차 시험 대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구도가 또 먼저 잡히고 그중에 핵심 먼저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안 난다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한테 와서 제가 저 실러버스에 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생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진짜 비전공자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할 거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생산? 예, 생산 제가 기술이라고 해서 볼게요. 기술. 그 다음 요 남학생. 직원. 예, 종업원. 종업원. 그 다음에 뭐 자금. 또 뭐가 있을까? 뭐 경영자. 기술 있고. 뭐 이 정도 등등등. 이렇게 이따 칠게요. 다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요소나 뭐 원인이나 이런 건 맞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성공을 가져올까? 요게 전략적 마인드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술이 우수하면 돼, 종업원 우수하고 풍부하고 많으면 돼, 자금 풍부하면 돼, CEO가 능력이 높으면 돼 이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경영 전략은 이게 양의 문제에다 관심을 두지 말자. 많으면, 높으면 이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높으면 이긴다, 많으면 이긴다 그러면은 전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지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많이 가진 자 항상 이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전략은요, 얘네들이 다 주어졌다, 한정돼 있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시험의 합격 이렇게 바꾸면 여기 뭐가 있어요? 나의 노력과 무슨 뭐 교재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한데 많으면 무조건 이겨요. 시간도 많고 남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이기지. 근데 우리는 잘 보면 시간도 비슷해. 갖고 있는 시간도. 물론 어떤 사람은 남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하면 인력 모으면 꽤 많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몇백 시간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어요. 능력 차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경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많지는 않고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믹스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능력과 이런 걸 다 잘 활용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적인 결과고 결국은 이걸 다 잘 활용해야 돼. 잘 믹스해야지 성공한다. 이게 전략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 얘기만 할 건데 그럼 이 얘기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요쯤에 뭐가 있냐면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일단 필요해요. 전략 수립 절차니까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 수립하기 전에 앞에 2단계 정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2단계 정도가 있고 뒤에 2단계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영전략 수립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략 수립의 앞에 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전략 수립 후에 실행하는 단계.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고 실행 후에 결과 놓고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5단계 중에서 2개는 별로 안 중요하고 3개는 중요합니다.
두 개는 안 중요하고 세 개가 중요한데 안 중요한 두 개가 뭘까요? 안 중요한 두 개가 뭘까?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저한테 처음 경영학을 이제 들으시면은 앞으로 1년간 저랑 같이 경영학 공부하면서 2차도 도움 받으시면서 경영학이 우선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지. 수업 들을 때도 재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도 잘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암기도 잘 돼야 돼. 그러면서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돼. 직접 입으로 풀어갖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를 가시면 돼요. 경영자 마인드. 그러니까 경영학은 누구 입장에서 연구한 학문이냐? 경영자 입장입니다. 경영자 입장. 나중에 재무관리 회계학 하면 딴 소리를 합니다. 재무관리는 누구 입장이냐? 경영자 입장이 아닙니다. 회계는 누구 입장이냐? 경영자 입장이 아닙니다. 거긴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경영자 입장으로 연구한 학문인데,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연구한 학문은 무엇을 가지면 되냐면 경영 마인드를 가지면 경영 마인드. 보통 이게 여러분들도 법 공부하시니까 법 공부한 선생님들은 리갈 마인드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리갈 마인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머릿속에 구조가 잡히면. 마찬가지로 경영도 경영 마인드 가지면 다 보여요. 특히 객관식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경영 마인드가 뭐냐? 경영자 마인드고, 그러면 경영자가 경영할 때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 별거 없어요.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방향 결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갈래길이에요. 일로 가는 게 좋을까 절로 가는.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좋다. 방향 결정. 두 번째가 순서 결정. 어차피 다 하긴 할 건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순서 결정.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그죠?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세 개고 안 중요한 게 두 개인데, 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요 실행하고 평가. 요게 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 기업의 성공 얘기하고 성공 요소 얘기하면서 지금 학생들한테 다 한 번씩 제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진짜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공부인데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고 답 듣고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오늘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안 하고 제 수업은 질문식으로 해요.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세 개고 안 중요한 게 두 개인데 안 중요한 게 뭐냐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안 묻고 제가 바로 답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린 답과 같으면 여러분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고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거고 없으면 그때부터 배워나가면 돼요. 여러분 완전 초짜 경영학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거니까. 그러면 앞에 세 개 중요하고 뒤에 두 개 안 중요한데 이 뒤에 두 개가 왜 안 중요하냐? 대답이 이거는 경영자 손을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영자가 하는 일, 요거는 경영자가 하는 일인데 이거는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거는 누가 하죠? 직원이야, 직원.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죠? 뭐 잘 되면 좋지만 내가 전략 수립은 잘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영 시원찮으면은. 그러니까 요건 내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또 왜 안 중요하냐? 이거는 결과가 나온 이유다 이거지. 결과 나온 이유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전략 써서 좋은 성과 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경영자한테는 좋은 인센티브, 엄청나게 좋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고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건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경영자는 시장에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이 평가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는 그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주주나 채권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학교 교수들이 어떤 기업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근거가 있네? 그러면 교과서에 넣고 사례로 써먹고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경영자 자신은 벌써 내 운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면 경영자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 세 개인데 더 중요한 건 얘죠. 얘가 중요한데 얘를 하기 위해서 앞에 두 단계가 필요하다. 그럼 비전 설정은 뭐냐? 비전 설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
미래 바람직한. 그러니까 방점은 여기 있죠. 미래의 나.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경 분석은 뭐냐? 이거는 현재, 이건 정의가 현재의 나의 모습이. 방점이고 현재. 이 모습이고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 출발점도 있고 도착점도 있어야만 이걸 연결하는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전략. 그걸 연결하는 방법이 전략인 것이죠. 도착점과 출발점이 있어야. 그러면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근데 출발점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방법이 완전 달라져. 너는 목적지가 여기다. 그러면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거를 위해서 앞에 두 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비전 얘기를 할 때 이 비전하고 유사한 용어 중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션. 아이고. 비전. 이게 두 개를 좀 비교할 줄 요게 출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비전과 미션을 구분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유사하지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얘가 더 큰 개념이고 더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겠죠.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겠죠. 반면에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구체화된 목표다. 아니면은 숫자화된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궁극적 목표에 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기업의 성공이에요. 성공. 근데 이걸 위해서 구체화된 목표에 얘가 뭐가 있냐면 5년 내에 매출 100조 아니면은 3년 내에 세계 3위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 5년 내 5년 100조 3년 3위 다 숫자가 돼 있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회사가 5년 지나면 망하고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더 갈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숫자화된 또 방법화된 목표가 된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이 인생의 성공이라 해볼게. 인생의 성공. 또는 성공 좀 그러니까 행복. 나중에 가치관 갖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수단적 가치 하고 목적적 가치 두 가지가 나눈 게 있어가지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성공이 최종적 목표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1년 내에 노무사, 뭐 수석 합격. 그쵸?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노무사 붙고 인생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서부터 더 출발한, 더 좋은 새로운 인생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표,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이건 수단적 목표인 것이죠. 노무사 안 붙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잡은 거야, 방향을.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근데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뒤바뀐 회사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럼 지적을 해주거든요. 경영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도 나오니까 궁극적 목표고 이거는 구체화된 목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 칠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흐름식이고 거기에 화살표가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먼저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할 건데 외부 환경 분석을 우리가 흔히 이거를 OT 분석이라고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SW 분석이라고 하죠. 그럼 OT는 뭐의 약자냐? OT는 이건 기회와 위협의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약자죠. 기회가 영어로 뭐죠? O로 시작하는 단어. opportunity. T는 threat이란 단어가 있어요. 기회와 위협. 근데 이거는 내가 처한 외부 환경이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또는 위협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외부 환경은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부 환경 분석은 SW 분석인데 이거는 강점, 약점 분석이라 하죠. 강점은 영어로 strength, 약점은 weaknes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내부 환경은 나한테 강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둘을 구분할 때 외부 환경 분석은 대개 모두에게 공통인 환경이면서 변화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내부 환경 분석은 나만의 특수한 환경이면서 변화도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시험부터 25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여러분한테 노무사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이 외부 환경이거든. 모두에게 공통인 건데 그러면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기회냐면 그 40문제로 늘어나면 문제 수를 늘려야 되니까 구석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난이도가 올해는 안 어려졌는데 내년엔 또 어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어. 그렇죠? 위협인 사람도 있고 기회인 사람도 있고 바뀌면서 반면에 이 내부 환경 분석은 나만의 특수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 전공자예요. 그럼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아마도. 경영학 전공자면 만약에 이쪽 경영학만 예를 들어서 한 30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저 학원에서 저는 이 3학점짜리 몇 개를 2달에 끝내는 거거든요. 저는요. 3학점 몇 개를 2달에 끝내는 건데 그거를 막 세분화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까지 준비했다. 그러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 중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 외우는 거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한자 이런 거 싫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또 약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 요걸 모으면 SWOT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SWOT 분석. 자, SWOT 분석은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OT, 여기가 SW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뭔지 위협이 뭔지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쫙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여기 해당하는 거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 적고 여기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 수립하면 돼요. 여기에 맞는 전략. 그렇죠? 근데 이게 양쪽에 많다면 이걸 다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전략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기회 활용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에서 강점 사용 전략, 위협 극복에서 약점 보완 전략. 하는데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는 거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례. 이것까지 한번 떠올리면 되는데 저는 이건 오늘은 안 해요. 1월 달에 가서 이거 한 바퀴 돌고 나서 뭐가 뭔지 다학화가 뭔지 M&A 이런 걸 알고 나서 와야 되니까 그런 게 다음에 심화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은 틀만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기본 틀을 잡은 다음에 이걸 갖고 와서 흰색으로 갈게요. 이걸 갖고 와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전략 수립은 3단계인데 하나가 기업 전략, 하나가 사업부 전략, 하나가 기능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것도 순서대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하시고 요게 수립이 끝나면 두 번째 사업부 전략은 위에서 정한 방향을 따르되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즉 이거는 방법을 찾는 문제다 하시고
위에서 방향과 방법이 결정되면 그 주어진 방향, 주어진 방법을 따르되 요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기능별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기능별 전략이 주어진 자원, 우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자원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가능하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더 뽑아서 이럴 수도 있고, 자금을 더 예를 들어서 뭐 차입을 해서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는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한데 여기는 불가능한 거지. 그럼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를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재무관리에 가면 특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3번 설명합니다. 하나는 정의, 말로, 하나는 그림, 하나는 공식,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하면 3번을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로만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수학적 기호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은 뭐냐면, 이거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높이겠다. 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 이렇게 얘기하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나중에 생산관리, 아까 어떤 분 생산관리 말씀하신, 생산관리에서는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생산을 위한 투입분의 생산의 산출. 그 비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생산성. 이렇게 부르고,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경제성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이라고도 하는데, 최소한의 희소한 자원 갖고 최대한 산출하겠다. 경제성. 이렇게 부르고, 경영에서는 이런 걸 통칭 뭐라고 그러냐면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효율성. 이 말을. 효율성 이렇게 부르는데, 효율성은 여기 이제 유리라는 게 이제 퍼센트를 말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율, 효율성. 요거는요, 영어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인물이나 추가로 나가면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영어로 그냥 불러드리면 efficiency예요. efficiency. 효율성. 이거는 관심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 퍼센트를 말하는 거고, 반대로 효율성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효과성이라고 해요. 효과성. 효과성은 영어로 하면 effect에다가 effectiveness 이렇게 돼요. effectiveness. 효과성인데, 이 효과성은 O 아니면 X를 말하는 거예요. O 아니면 X. 이거를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또는 성공 아니면 실패, 성패. 성패를 결정하는 게 효과성 얘기예요. 아니면 약간 결과 쪽이죠. 요거는 이제 과정 쪽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전을 이렇게 세웠어요. 1년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내가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낳으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더 바람도 욕심도 없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이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여기에 한번 올인하고 싶어. 결정했어. 노무사 수석 합격이야. 수석이 되면 평생 계속 꼬리표가 붙어. 수석 합격자. 그죠? 별거 아니긴 하죠. 우리는 사실 끄트머리로 붙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영광은 또 계속 가니까. 요거를 비전으로 세운 다음에 여기 와서 방향을 정할 때, 내가 1년 안에 노무사 수석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신림노무다본 조기 IT 학원이 하나 있다 칠게요. 거기 가서 컴퓨터 학원 끊어가지고 평생 코 피터지게 공부해 보세요. 노무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그렇죠?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 뭐냐면, 성공 아니면 실패, O 아니면 X를 결정하는 게 방향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노무사 합격을 목표를 세웠으면 노무사 학원에 오셔야지. 노무사 대비 학원에 오셔야지 합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 노무사 대비 학원 오셨어요. 잘 오셨어. 그러면 O 성공이에요. 여러분은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1년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면 그 단서가 붙죠.
1년을 꾸준히 성실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그 효과성이 높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1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투입.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2년 걸리고, 어떤 3년 걸려요. 결과는 똑같은데 언젠가 합격합니다. 누가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효율적인 거지. 그렇죠? 분모는 작을수록 분자는 클수록. 근데 분자는 똑같아. 물론 약간 수석도 있고 약간 차석도 있고 하긴 하지만 합격은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2년 걸리고 어떤 3년 걸려. 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요. 효율성 얘기를 저희가 나중에 많이 할 건데 시간 비용이 절약되는 것도 효율성이에요. 결과는 같아도. 그렇죠? 시험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꽤 잘 나옵니다. 꽤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뭐부터 할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약에서는 위에 거나 아래 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요거는 얘가 왜 더 중요해, 덜 중요하냐면은 얘는 대부분 회사가 이미 결정됐어요. 이건 이미. 방향이 잡혀 있어. 그쵸? 삼성전자 그러면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공하고 싶은 걸 벌써 정했잖아요. 자동차 팔아갖고 하고 싶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고, 경영자, 이건 또 너무, 이거는 기능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도 있고, 생산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말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 각 부서에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미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좀 디테일하고 작은 개념이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한 방향을 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경쟁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사업부 전략의 동의어가 경쟁 전략이. 왜?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냐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경쟁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면 돼. 그게 방법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죠? 경쟁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경쟁 전략과 사업부 전략은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항상 제가 질문하면 머릿속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대답이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거지. 우수한 무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3cm 단도 짧은 칼을 갖고 오는데 나는 장도 1m짜리 칼을 갖고 기다린다.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저쪽에 칼 들고 덤비는데 내가 총 들고 기다린다.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쟁 우위라고 불러요. 경쟁 우위는 무기를 말하는 무기.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지. 그러면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는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찾는 방법이 두 개가 있고, 찾아진 경쟁 우위를 장기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 무기를 찾는 방법이 두 개가 있고, 찾아진 무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 찾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뭐냐면 남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그래서 차별화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이게 무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회사가 엔비디아이라는 회사가 세계 1등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거를 GPU인가 그걸 만드는데 그 회사가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90%를 갖고 있대, 점유율을. 딴 데는 그걸 못한대요, 지금 현재. 그럼 몇 년간, 몇십 년간 얘네가 계속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없는 거,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은 노무사 합격이 중요하니까 합격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노무사 붙고 나면, 노무사 시장 들어가시면 이게 있어야 돼. 노무사 시장 안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어떠한 노무사. 그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거는 친절한 노무사, 뭐 예의 바른 노무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술장 먹는 노무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뭐를 잘하는 그죠? 뭐를 잘하는 노무사 요게 앞에 붙어요. 이제 업계에 들어가서 몇 년만 고생하시면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붙어? 뭐를 탁월하게 잘하는 노무사. 그러면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강의 하나만 갖고 평생 먹고 살았어요. 강의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자원의 획득 가능 요건 이쪽이 아니라 환경의 부합. 요쪽이에요. 환경의 부합. 그러면 그 두 번째 무기 찾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인데 그 환경 앞에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 변화되는 환경이죠. 변화되는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결국은 두 번째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요거의 예로는 보통 저는 이제 아마존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요. 이 차별화는 별로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인터넷을 만든 회사인가요? 인터넷 기술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 활성화됐을 때 그거를 이용한 회사지. 인터넷 기술은 남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뭐 군대에서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최초로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책을 팔겠다라고 한 거예요. 책을 팔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존이 책을 팔겠다고 시작했을 때 그 전에 미국에는요.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오프라인 전통 서점이 있었어요. 뭐 반젠 노블슨가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 영화에도. 그래서 제가 봤던 예전 영화 중에 뭐 맥라이언이 나온 영화인데 뭐가 생각나냐면 그 서점에는요. 아이들을 오면 이렇게 불러다 놓고 거기서 막 동화 얘기해 주면서 막 재밌게 아이들한테 뭐 프로그램을 해.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편하게 뭔가 쇼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데 거기도 반젠 노블스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서점이 있는데 어느 날 갑툭튀가 나와가지고 나는 책을 인터넷으로 팔 거야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기존 전통 서점들은 무시했어요. 어떻게 책을 인터넷에 파느냐. 책은 서점에 나와서 표지도 보고 내지도 좀 보고 목차도 보고 그러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인터넷에서 책을 사냐 무시했죠. 그런데 아마존이 여름쯤에 출발했는데 이게 겨울까지 한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그 가입자도 늘고 이용자도 늘고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급격하게 기하급수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신문에 계속 노출이 됐어요. 언론에. 아마존에 이제 그 판매량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전통 서점이 얘보다 6개월 늦게 온라인 책 파는 쇼핑몰을 구축했어요. 겨울에. 6개월 늦게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아마존 따라잡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아직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아마존이 그냥 1등 돼버렸어. 아마존은 자기가 인터넷 기술을 만든 회사가 아닌데 변화되는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한 것 뿐이에요. 이걸 통해 나는 그냥 책을 팔겠다. 책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책을 팔겠다. 그것만 결정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 그러니까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법은 남들한테 없는 독특함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빨리 읽고 더 빨리 적응하면 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작년 올해 달랐고 올해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변화된 환경을 읽어서 공부하셔야지 작년 거 경험이 너무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만 중요해.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좁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다 알고 다 알면 집중을 덜 하게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안 중요한 거니까 나는 괜찮아 안 들어도 돼. 스스로 필터링을 해. 그럼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생소하고 그냥 스펀지로 물 흡수하듯이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다 똑같아. 이거나 다 똑같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달라 느낌이. 그래서 그냥 초반에는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흡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변화된 환경에 더 적응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무기를 찾는 방법이라면 찾아진 무기가 오래 유지돼야 그게 경쟁력이지 일시적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한때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날랐었어. 한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져서 계속 촥촥 쌓여야 그 경쟁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써드렸던 게 자원의 획득 가능성. 또 하나는 모방. 보통 책에는 모방 가능성 써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방 이게 이건 안 써도 사실 이해가 되는 모방 불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원의 획득 가능성은요. 이거는 그냥 독점화라고 이해합니다. 독점화. 자원의 획득 가능성.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 그쵸? 자원은 무궁무진하지 않죠? 그 희소한 자원을 누가 먼저 빨리 차지하느냐. 누가 먼저 이걸 독점하느냐. 이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는요. 유통업이라고 치면 우리 회사가 유통업이라고 치면은 어떤 자원을 획득하면 가장 독점화가 잘 될까? 그러면 사거리의 코너 모서리에 있는 그 자리, 사이트, 영어로 하면 사이트,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상당히 오랜 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는 가장 유동 인구가 제일 많고 거기에서는 옷을 팔아도 잘 되고 스마트폰을 팔아도 잘 되고 김밥을 팔아도 잘 돼요. 거기를 획득하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남들이 그 자리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되지, 그죠? 또는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자원으로 좀 한정을 하면 그러니까 최근 한 3, 40년간은 원유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거의 뭐 공장도 돌리고 무슨 뭐 자동차도 굴리고 이럴 때 다 필요한 거니까 필수적 요소니까. 그래서 자원을 먼저 획득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자원 획득이 그 오페크 국가, 아랍 국가들이 저 석유는 제일 많이 나오지만 부자는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석유 회사들이 더 부자가 됐죠. 그거를 잘 이렇게 요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을 먼저 획득하면은 그것이 독점화가 된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떤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중시했냐면은 회원 확보. 그죠? 회원 확보. 이용자 수 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공짜로 이메일도 주고, 공짜로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공짜로 친구들 찾게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확 늘어나면 거기서부터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딴 데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을 획득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이 알면서도 못 따라와야 돼요. 다 알면서도 못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알면서 못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브랜드예요, 브랜드. 나중에 마케팅 가시면 이거를 브랜드는 자산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 브랜드는 왜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브랜드는 상표법 아니면 무슨 뭐 이거 약간 변형 의장법, 실용신안법 이런 거를 가지고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남들이 못 따라오죠.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즈니나 이런 코카나 이런 브랜드들이 다 거의 100년 넘었나? 100년, 한데 1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우리가 이제 100년 넘었으니까 우리도 쓸래가 안 되잖아요. 계속 연장을 해서 이걸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다. 자산은 나중에 회계학 가서 배우는데,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회계학 가서 배우지만.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아시는 분? 미래에 현금을 유입시키는 애. 걔가 자산이에요. 부채는 저희가 뭐예요? 미래에 현금을 유출시키는 애. 그게 부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다 칠게요. 여러분이 노무사 붙고 한 2, 3년 이제 알차게 모으면 몇천 단위의 이제 목돈이 생길 텐데 이거 갖고 내가 여행을 가겠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 숲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이제 숲을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모험도 좀 해보고 이러고 이제 오겠다. 그리고 갔는데 막 밀림을 헤치고 막 가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게 갔더니 그 가게에 코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고유 뭐 우탕카 와탕카 쫙 있어요. 가격은 비슷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코카 삽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에는
그동안의 신뢰가 쌓여 있다는 거지. 이 돈을 갖고 내가 얼마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딴 건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서 괜히 배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일로 간다고 손이. 그러면 이 브랜드는 의심하지 않고 지갑을 꺼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 브랜드를 보면 돈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모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요건 이제 안 중요하니까 지울게요.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세요. 제가 그동안 지운 거 없죠? 네. 요 윗부분을 제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찍고 나서 나중에 다 손으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률을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경영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독특하고 환경에 부합해서 창출하시고 자원 획득하고 모방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 알아듣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그러면 가치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치 활동을 하면 그게 경쟁력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치 활동은 뭐냐? 가치 활동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 이거를 가치 활동이라고 불러요. 가치 활동. 혜택이란 말이 혜택이란 말을 쉽게 만들면 기쁨이 되고요. 기쁨. 이걸 어렵게 만들면 요거는 효용이 돼. 효용. 경제학에서는 효용. 그 다음에 편하게 이해하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돈 생각 안 나. 그냥 또 사고 싶어. 그러면 기쁨 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의 콘서트가 요즘에 많이 올라갔고 뭐 50만 원 한다고 칠게요. 50만 원 내도 한 2시간 놀고 왔는데도 하나도 돈이 안 아까워. 그럼 나 기쁨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치 활동한 거예요. 소비자한테 기쁨을 준 거다. 그럼 이 가치 활동은 어떻게 찾느냐? 가치 활동을 찾기 위해서 포터의 가치 사슬이라는 도구가 됩니다. 포터라는 사람의 가치 사슬을 통해서 가치 활동을 찾는데 포터의 가치 사슬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요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원적 활동 아니면 주활동 아니면 주요 활동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5개가 있어요. 5개. 나중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를 지원활동 아니면은 보조활동 요렇게도 부르는 게 요거는 4개가 있어요. 4개. 본원적 활동 5개 중에 앞에 3개를 묶어서 이 앞에 3개는 모든 제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할 세 주요 기능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매, 하나가 제조, 하나가 판매. 구매, 제조, 판매예요. 제조업체면 구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죠. 이게 한 기능이라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이 구매를 영어로 쓰면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 판매를 영어로 쓰면 아웃바운드예요.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제조는 뭐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산이라고 해도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생산 말씀하셨죠? 생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매, 제조, 판매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을 구매하죠? 여기서 원재료나 직원, 사람을 이제 구매란 말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달을 해서 투입을 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그게 끝나면 요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AS.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 그 AS가 본원조 활동, 주활동에 속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S는 약간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활동이다, AS는. 그래서 대부분 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대부분은 순서가, 대개는. 물론 이제 병행하기도 마케팅 먼저 하기도 하겠지만은 되게 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잘 흘러가도록 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이 보조활동, 지원활동인데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외우셔야 되는데 맨 꼭대기가 하부구조라고 해요. 하부구조. 하부구조. 이 하부구조는요, 맨 밑에, 하부니까 밑에 있지만 위에다 썼어요. 하부구조. 요게 얘가 뭐가 있냐면 뭐 회계나 뭐 재무나 품질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부구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R&D가 있고요. R&D.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획득이란 용어, 획득. 획득은 오늘은 그냥 영어 프로큐어먼트 하고, 요 획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심화반 가서 할게요. 여기 심화 가서 할게요. 얘랑 얘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획득과 구매 차이가 뭐냐 이거 아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냥 예고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본원조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잘 도와주면, 잘 보조해주면 얘가 이게 쑥쑥 커집니다. 쑥쑥. 그렇죠? 그래서 쑥쑥 커지는 것을 회사에서는 이거는 이윤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윤. 그럼 영역이 세 군데죠. 본원활동, 지원활동, 이윤.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가치 활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포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각 활동, 구매 활동, 제조 활동,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 AS 활동, 인적자원 관리 활동, R&D 활동 이런 것들이 개별 활동의 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활동과 활동 사이에 연결 관계 아니면 연계 관계에서의 우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어요. 개별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과 활동 사이의 연계 관계가 중요하다.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계에서의 우위, 제조에서 판매로 넘어가는 연계 활동에서의 우위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왜 개별 활동이 안 중요하단 말은 아니에요. 개별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별 활동과 개별 활동 간의 연결 관계의 우위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더 근본적인 얘기로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 이펙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매 우위다 그러면 구매 우위가 뭘까요? 아까 원재료나 직원을 남들보다, 딴 회사보다 어떻게 사면, 어떻게 구매하면 되죠? 싸게, 빠르게, 좋은 원재료를 사면 그게 구매 우위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좋은 재료를 싸게, 빠르게, 좋게 산다는 그 우위는 옆에 있는 회사들도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품에 노력합니다. 금방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방이 되는데, 또는 제조 우위는 뭐가 있어요? 제조 우위는 주어진 재료로 제품을 어떻게? 싸게, 빠르게, 좋게 생산하면 돼. 근데 그런 우위가 경쟁자가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금방 따라오지. 개별활동 우위는. 그런데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관계 우위는 쉽게 못 따라온다. 모방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노무사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과목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동법은 법 위주로 법 마인드를 갖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경영은 또 경영 마인드 갖고, 법은 되게 원리 원칙, 그 있는 법규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자꾸 하나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경영은 엄청 유도리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완전 이게 마인드가 다르거든. 그래서 똑같은 거 갖고 여러 개 하면 깊게라도 하는데 이건 성격이 완전 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경쟁자 중에 두 개 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만 잘하거나 경영만 잘하거나. 그렇죠? 근데 둘을 잘 접목시켜서 경영 안에서 노무 관계가 생기는 거, 노사 관계가 생기는 거고, 노사 관계 안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 이해하면 법도 이해가 되겠지.
그럼 그걸 잘 연결하는 사람이지. 이 두 과목이 별개일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경영에서 노무 얘기가 나오고 노무에서 경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10% 이내로 준다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모방할 수 없고 시너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포터는 같이 사슬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value chain이에요. chain. 그러니까 chain이란 단어가 이게 엮여 있는 게 chain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거가 뒤에 거 연결되어 있는 게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사슬로 이제 표현했다. 연결관계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꺼냈으니까 조금만 더 해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경쟁 우위는 동의어가 있는데 이거를 핵심 역량이라고도 불러요. 경쟁 우위의 동의어가. 결국 핵심 역량은 무기인 것이죠. 핵심 역량을 영어로 표현하면 코어 컴피턴스예요. 코어 컴피턴스 CC. 이고 핵심 역량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기능을 통합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대개 핵심 역량은 학습 조직 또는 조직 학습을 통해서 달성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7, 8월 반은 기초랑 기본을 좀 섞어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걸 오늘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드릴 거고, 써드린 거는 이제 1, 2월 달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여기를 더 많이 설명하게 돼요. 근데 이건 제가 꺼냈으니까 오늘 할게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핵심 역량을 보통 이 경영전략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무에 그러니까 이 회사 예를 샤프라는 회사를 주로 든 샤프라는 회사는요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해서 팔았었냐면은 뭐 계산기도 만들어 팔았고 TV도 만들어 팔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쭉 있는데 열매에 해당돼요 제품이. 그런데 샤프 계산기 요즘에 아무도 안 사요. 요즘 계산기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기를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 한 안 삽니다. TV 옛날에 샤프 TV 진짜 유명했거든요. 삼성 TV보다 더 비쌌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산다고 이제는 아예 안 팔린다고. 그래서 샤프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별로 요즘에는 인기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잘 모르죠 샤프란 브랜드. 그렇죠? 근데 얘가 아직도 생존해 있어. 이유가 뭐냐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천 기술이 뭐냐면 액정을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액정 기술을. 근데 이 액정 기술은요 용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그쵸? 뭐 등등 너무나 많이 액정을 활용하는 분야가 더 넓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IoT 때문에 IoT.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경영 언론 쪽하고 마케팅 쪽은 시사를 해드려야 돼요. 요즘 게 많이 나와서 IoT를 설명드릴 건데 IoT가 뭐의 약자예요? 아시는 분? IoT. 이거는 사물 인터넷 약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띵이고 인터넷이고 그냥 이게 오브예요.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은요. 이게 원래 우리 인터넷은 컴퓨터에서만 인터넷을 썼었잖아요. 요즘엔 스마트폰. 근데 이제는 미래에는 거의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인터넷을 쓰고 요즘에 보일러 선전 많이 하잖아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들어갈 때 30분 전에 미리 켜놓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맞잖아요? 보일러도 인터넷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이 냉장고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할 거냐면 냉장고와 인터넷 연결되면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언제 산 거고 며칠 남았고 다 그것까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재료 갖고 할 수 있는 요리를 아예 제한을 합니다. 그쵸? 그거 가능하죠. 인터넷이 다 되면. 그쵸?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인터넷 연결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 자동차가 조금 있으면 무인 자동차가 이제
지금도 벌써 다니나 모르겠다. 뭐 지금 시험 단계는 거친 것 같고 거의 이제 상용화 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운전 못 해도 돼. 그러니까 갈 곳만 정하면은 그냥 놀면서 가도 된다고. 왜? 인터넷 연결되니까. 근데 인터넷이 연결돼서 사람과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액정이 필요해. 액정. 액정이 있어야지만 사람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냉장고도 액정 필요하고 보일러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액정이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샤프가 지금은 우리나라 LG가 더 세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LG나 이제 삼성 쪽이 액정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지만 고전에는 얘네들이 더 셌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LG랑 삼성이 세계 3대 액정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과거에는 일본 회사인데 지금 중국 회사가 됐어요. 중국이 사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죠. 액정 기술은. 그 다음에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예요. 단지 액정 자체 밝게 보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하면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죠.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력은, 이러한 핵심 역량, 하나 더 해드렸다. 핵심 역량은 정의가 뭐냐면 모방이 불가능한 것, 이거예요. 핵심 역량의 정의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근데 모방할 수 없는 것에 예가 뭐가 있냐면은 제조 기술도 있고, 제조 기술, 그다음에 마케팅 능력도 있고, 조직 능력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데 남들이 모방할 수 없어야 돼요. 어떤 회사는 되게 이제 항공기나 이런 회사들은 이 엔진 제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차별화돼서 몇십 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제조 기술은 그냥 뻔한데 마케팅을 워낙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마케팅 잘하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 현대가 미국 가서 성공한 사례가 결제 조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남들은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뭐 10만 킬로 보장인데 우리는 10년 보장이고 10년 후에 누가 되사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는 사실 뭐 벤츠나 이런 거보다 우수하지 않잖아요. 일본 차보다. 그런데 마케팅 능력이 높아가지고 슈퍼볼 이런 데다 그냥 과감하게 광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런 회사도 있고 조직력 뛰어난 회사도 있고. 근데 모방할 수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방법이 뭐가 있냐? 조직학습 학습조직 해야 된다는 거지. 조직학습 학습조직은 개인학습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데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이 뭐가 다르냐? 대답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성장하려면 방법이 뭐나? 학습밖에 없어요. 학습을 해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은 둘 다 학습인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학습은 그 한 개인만 똑똑해지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조직학습은 잘 들어보세요. 조직학습은 뭐냐면 그 조직 구성원들 중에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조직의 성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또는 저절로 그 지식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배워오는 분위기, 시키지 않아도 배워온 상태에서 그 사람만 똑똑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고요. 똑똑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옆 사람에게 스스로 저절로 잘 전해주는 분위기.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해봐 이렇게 전해주는 분위기. 시키지 않아도 이거를 잘 활용하는 분위기. 조직 문화 자체가 새로운 거 들어오면 베타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막 도입해서 써먹어보고 활용해보고,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조직을 조직학습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스터디를 하시면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이 딱 요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배우는 분위기. 여러분 중에 법 잘하는 사람 있고 경영 잘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해한 걸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분위기. 전해준 지식을 활용하는 분위기. 서로 공유하는 분위기. 이게 저절로 운영되면 그 스터디 그룹은 성공하고 전원 합격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한 달 이내로 깨져요. 그죠? 대부분 스터디는 이제 나는 안 주고 받기만 하겠다 이러면 금방 깨지죠. 그걸 다 아니까. 근데 막 주겠다고 막 서로 하면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그 책에 보시면 요 경쟁의와 가치활동 요렇게 화살표로 서로 주고받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위아래로 표시했지만 책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
금방 찾으시죠? 예, 찾으셨죠?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 활동으로부터 경쟁의가 나오고 경쟁의로부터 가치 활동이 나온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치 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활동은 일정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활동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일정 기간이거든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라서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고 이거를 유량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유량. 일정 기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한다. 동아리 일정 시점 딱 한 번 하고 말면 그게 동아리 활동인가요?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활동이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하는 게 활동이고 플로우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 우위가 달성이 됩니다. 경쟁 우위는 이 우위라는 단어 요거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정 시점의 상태는 영어로 state 아니면 저량 영어로 stock. 그러니까 저량과 유량은 반대말이에요. 저량은 저장량, 유량은 흘러가는 양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인데 저량은 저수지에 있는 물의 량, 그 말이에요. 저량, 저장된 양. 1월 1일에 물이 100톤이 있어요. 100톤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류로부터 물이 70톤이 유입돼서 들어오고 물이 50톤이 하류로 나간다 칠게요. 그러면 요 기말에 12월 31일 시점에는 물이 120톤이 되죠. 120톤. 요게 상태지. 요때 저장량.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의 상태, 12월 상태, 이게 상태인데 스테이트, 상태, 요게 스테이트 상태인데 이게 나중에 회계학 가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BS예요. BS. 대차대조표 아니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이게 BS고 반면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물이 70이 들어오고 50이 나갔어.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 얼마가 늘었죠? 결국은 20이 늘었죠? 요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게 플로우면서 이게 IS, 손익계산서. 요게 수익이고 요게 비용이에요. 그럼 이게 이익이에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거든. 그래서 이익이 20이 늘면 상태가 플러스 20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계학 배우시면 자본이 늘겠죠.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따로 떼서 보면 안 되고 어떤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1년간 공부하는 활동을, 공부는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하는 거예요? 기간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걸 열심히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합격할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며칠 놀고 가도 붙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판단만 잘하면 되니까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변이나 합격을 합니다. 합격해서 여러분이 노무사 돼서 그러니까 합격 상태가 돼서 노무사가 되면 그 다음에 활동은 지금 공부한 활동보다 어때요? 더 가치 있는 활동이 돼. 사회에도 공헌이 되고 조직에도 공헌이 되고 여러분한테 보탬이 되는 더 좋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2, 3년을 꾸준히 하면 노무사 초임 노무사로서 일정 기간 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더 우수한 노무사가 돼. 경험이 풍부히 쌓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 노무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겠죠. 큰 뭐 2만 명짜리 회사 직원을 대리해서 뭔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쵸? 그런 식으로 이 둘은 뗄 수 없고 서로 이렇게 서로 쫙 주고받으면서 선순환을 겪으면 그 기업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볼 때 어느 한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쫙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동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쉬는데 이제 우리가 1교시 이제 처음 수업했고 한 번 쉬잖아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이 좀 길어요. 15분 정도 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업 듣잖아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거는 이제 100% 아마 이해 못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거의 100% 다 이해했을 거예요, 내용을. 근데 왜 떨어져? 다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려면 요 사이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 인출이 돼야 돼.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일 모레 주말이니까 주말에 몰아서 주중에는 수업이 많아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게 좋으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복습은? 쉬는 시간에 좋아요. 쉬는 시간. 즉시 하는 게 즉시. 지금 머리에서 거의 안 날아갔죠. 화장실 갔다 오면 한 10%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앉아서 복습하고 화장실 가시는 게 좋아요. 바로 즉시 하는. 그러면은 복습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죠. 머리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집에 가면은 반 정도가 벌써 생각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복습하는데 3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요. 주말 가면 5시간 걸려. 책도 찾아보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 공부는 뭐예요? 복습 시간을 줄이고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쉬는 시간을 활용해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 진짜 쉬라, 그냥 다 쉬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 거 1시간 공부량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복습을 끝내셔야 돼. 이걸 이해해서 손으로 쓰는 그거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게 듭니다. 그리고 다음번 와서 두 번째 2회독 할 때도 그걸 또 보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쉬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배고프시더라도 12시 50분에 1시에 끝나면 앉아서 10분을 앉았다 가세요. 다음 수업 있으면 막 들어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잠깐 앉아서 끝내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딴 과목 해도 되잖아. 그래서 복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습 절대 제 수업은 예습 하나도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복습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복습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하려면 쉬는 시간과 수업 끝났을 때를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알지만 오늘도 이제 끝나면 바로 이렇게 다음 약속 있고 그래 빨리 가신 분도 있지만 많이 앉아 계세요. 실제로. 그걸 지켜주면 그거를 3주를 지켜줘요. 3주를 지금부터 지키면 그 다음부터 진짜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쉬는 거하고 복습하는 걸 다 하시고 2교시에 만나면 됩니다. 됐죠? 예.